여러분 수익률 상승에 도움을 드리고 싶은 헬퍼입니다. 최근에 국고 우리나라 금리도 마찬가지고 미국채 10년물도 마찬가지고 금리가 많이 오르면서 이제 사실 증시에 계속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그 부분 오늘 좀 중점적으로 보도록 하고요. 일단 먼저 이제 계속 그냥 하던 진행 순서대로 한번 보면서 그 부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증시 이제 하락의 영향으로 이제 국내 쪽도 코스피 한 1.7%, 코스닥 한 1.9% 정도 하락이 있었고요. 수급 같은 경우 살펴보시면은 개인이 한 9천억 정도 매수가 있었고 외국인 한 2천억 매도, 기관이 한 7천억 정도 매도가 있었습니다. 코스피 200 선물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개인이 한 2,700억 정도 매수가 있었고요. 기관이 한 600억 정도 매수, 외국인이 한 3,700억 정도 매도가 있었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 한 5천억 정도 개인이 매수가 있었고요. 기관과 외국인은 한 2천억, 3천억 정도 매도가 있었습니다. 누적 수급 같은 경우에는 12월 선물 만기 후로부터는 이제 현물 같은 경우 외국인이 아직까지는 7.4조 매수 포지션을 유지하고 있는데 선물은 갑자기 또 다 매도를 하면서 그냥 중립적인 포지션 유지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작년 연초부터 살펴본다라고 치면은 개인이 매수했던 거를 좀 많이 되돌렸지만 다시 또 최근 들어 매수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라고 보실 수 있는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좀 긴 시계열로 봤을 때는 코로나 이후로부터 일단 개인이 상당히 많이 매수를 했다. 그래서 수급은 사실 장기적으로는 그렇게 좋아 보이지는 않는 모양새다라고 보여집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이 수급이 그래도 조금 더 양호한 측면은 있지만 장기적인 수급은 오히려 더 안 좋아 보인다라고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그냥 밸류에이션 지표들 먼저 살펴보면은 이제 일드갭 주식 안에 있는 기대 수익률을 국고채 10년 금리로 차감한 이제 일드갭 같은 경우에 이제 높을수록 저평가, 낮을수록 고평가인데 금리가 올라가는 부분도 있고 증시도 반등했던 부분도 있기 때문에 여전히 고평가 영역이다라고 보여지고요. 이제 국고채 금리를 나눈 이제 페드 모델이라고 하는데 이건 조금 더 금리에 민감한 모델인데 이 모형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계속해서 고평가 영역이다라고는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좀 긴 시계열로 봤을 때도 여전히 고평가라고는 보여지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고평가다 여전히 비슷한 상황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S&P랑 이제 코스피 같이 돼 있는 걸 한번 보시면은 원래 이렇게 같이 가다가 좀 이격이 날 때도 있었지만 최근에는 좀 비슷하게 다시 가고 있고요. 두 개 다, 두 나라 다 사실 고평가의 영역이다 라고는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페드 모델을 보더라도 두 나라 다 사실 고평가 영역이고요. S&P는 특히나 많이 보여드리지만 보시면은 이거 퍼야 이제 트레일링이니까 생략하고 PBR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높은 구간이거든요. 지금 금리 레벨에서 이 정도 PBR이면 거의 닷컴버블과 저번 고점 이후로 사실 계속 최고치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평가다라고 하기에는 사실 고평가다. 밸류에이션으로는 고평가라고 보이고요. ROE도 충분히 높은 걸 감안했을 때 이거를 봤을 때 사실 고평가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ROE를 높게 계산했을 때 림 방식이 나왔던 거니까요. 고평가라고 보여지고 코스피는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고요. 코스피는 사실 PBR은 낮은 편이긴 합니다. 근데 이제 금리가 문제인 거겠죠. 코스피 쪽도 결국엔. 그 다음에 이제 코스닥 합산 신용잔고 같은 경우에는 한 17조 거의 한 4천억 정도 되면서 좀 증가를 했습니다. 한 2천억 정도 증가가 되면서 되었고요. 이제 근데 고점을 치고 사실 추세적으로는 빠지고 있는 추세다. 결국 추세적으로는 빠지고 있는 추세인데 보시면은 신용잔고 대비해서 이제 코스피 시총 같은 경우에는 그럼에도 여전히 높은 구간이긴 하다라고는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빠지고 있는 추세지만 여전히 높은 구간이다. 증감 속도는 생략하도록 하고요. 좀 플러스로 다시 돌아섰다라고 보여지고 지금 단기적으로는 코스닥은 설명은 생략하고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매크로 쪽 보시면은 ISM 비제조업 같은 경우가 이제 반등하면서 이런 지표들 때문에 사실 금리가 계속 지금 다시 상방으로 올라가고 있다. 근데 제조업 지수 같은 경우는 좋진 않은 건 사실이고요. 한국 수출액 전년 동기비도 좋지 않은 거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서비스 쪽이 계속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근데 이제 코스피 시가총액을 일간 수출액으로 나눈 수치는 또 다시 좀 반등을 하면서 조금씩 코스피도 좀 고평가 영역으로 가고 있다라고는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코스피랑 이제 S&P를 글로벌 GDP로 나눈 수치는 뭐 코스피는 뭐 그냥 그렇게까지 고평가는 아니지만 S&P는 확실히 조금 밸류가 좀 높아 보인다라고 보여지고요. 하이힐드 스프레드는 이제 200일은 이동평균선 아직까지는 하회하고 있어서 장기는 이제 위험 선호, 중기는 여전히 하회하고 있어서 위험 선호. 근데 이제 52편 같은 경우엔 다시 또 넘어섰거든요. 다시 하이힐드가. 그래서 이런 경우는 이제 다시 또 위험 회피로 돌아서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좀 조심하실 필요가 점점 생기고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뭐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미국 실질 주택 가격 지수도 살짝 반등하는 모습도 사실 나타내고 있습니다. 근데 일단 고점을 결국 치긴 쳤다라고는 보고요. 추세적으로 저는 한 번 더 빠지긴 할 거다라고는 봅니다. 다 조정은 한 번 더 있을 확률이 훨씬 더 높다라고는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그냥 부동산 관련 지표는 그냥 데이터만 보여드리고 뭐 설명은 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수급도 설명을 드렸고, 뭐 실질금리는 특히 이제 실질금리랑 이제 BEI 기대 인플레이션인데 이 기대 인플레이션이 계속 높아지고 있다는 게 문제겠죠. 그러다 보니까 실질금리도 높아져야 되는 상황이고 금리가 계속 튀고 있다. 이 인플레이션 기대감이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증시가 이제 연준이 뭐 사실 뭐 올해 금리 인하를 시장이 반영하고 있었는데 뭐 시장이 다시 올릴 수 있겠다라는 지금 기대가 올라가고 있고 그 부분 조금 이따 더 자세히 보도록 하고요. S&P를 또 통화량 지표인 M2로 나눈 데이터는 이제 높을수록 고평가, 낮을수록 저평가인데 여전히 뭐 높은 구간 조심하실 필요 있어 보이고요. 뭐 나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윌시 5천도 마찬가지고요. 윌시 5천을 GDP로 나눈 버핏 지수라고 하는데 이것도 여전히 높은 레벨이다. 여기 닷컴 버블보다 높은 레벨이다 보여지고요. 뭐 주택 가격 지수 대비해서는 뭐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고요. 한국 쪽도 이제 코스피 대비해서 M2 엄청 높은 건 아니지만 낮진 않아 보인다. 이제 코스닥은 좀 높은 편으로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이것도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국내 쪽 같은 경우에는 뭐 예대율은 크게는 변화는 없다라고 보여지고, 네, 좀 증가율 자체는 뭐 사실 다 감소가 되고 있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M1 나누기 그러니까 M1 나누기 M2를 이제 바꿔서 통화 승수로 바꿔서 M2 나누기 M1으로 생각을 해봤을 때 이건 결국 높을수록 돈이 많이 풀렸다라고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더 풀릴 돈이 이제 없어지는 상황이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뭐 그랬던 상황이 우리나라는 이제 IMF 때였고 그 다음에 이제 금융위기 때였습니다. 둘 다 이제 유동성이 고갈이 된 상태다. 안 좋은 지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뭐 중국이 지금 뭐 거의 사상 최고를 이제 찍고 있거든요. 2015년이 급락을 했던 모습이었고 지금도 사실 계속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중국 쪽은 뭐 사실 중국 쪽은 계속 저는 조심하실 필요가 있어 보인다. 그러니까 결국 미국이 이번에 인플레이션 이렇게 만들고 결국 계속 금리를 높이면서 뭐 우크라이나 전쟁도 사실 마찬가지고요. 나고 있는 상황이 저는 결국 다 모든 것은 중국을 때리기 위함이다 라고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뭐 중국도 저는 좀 문제가 심각하게 결국엔 좀 생기지 않을까 이제 그렇게는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금리 쪽 얘기를 조금 더 해본다라고 하면은 뭐 금리 쪽은 사실 고용 쪽도 계속 좋게 나오고 뭐 서비스 지표도 그렇고 지금 여러 가지 지표들이 다 뭐 사실 CPI도 그렇고 다 좋게 나오다 보니까 실업률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금리가 쉽게 안 빠지고 다시 이제 반등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제 반등할 수밖에 없었던 요인을 계속 반등은 결국은 한 번은 할 거다. 그리고 중장기적으로도 저는 사실 올라갈 거라고는 보는데 그러니까 한 번은 단기 급락 정도는 저는 시장이 무너지면서 날 수는 있겠지만 그 이후에 또 다시 상승을 하리라 생각을 하는데 뭐 여러 요인으로 사실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건 뭐 사실 여러 가지 요인이 있어서 지금 뭐 시장에서는 뭐 제일 많이 보는 게 이거 뭐 저번에도 얘기를 드렸던 거지만 수요와 공급으로 얘기를 많이 하죠. 그러니까 수요 쪽 중심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냥 금리를 많이 올렸으니까
수요가 약해질 거야. 뭐 틀린 말은 아니고 뭐 맞는 말입니다. 맞는 말인데 중요한 거는 경영자들은 바보가 아니라는 거죠. 이렇게 되면 수요가 떨어지는 걸 다 아니까 이제 기업도 공급을 줄인다는 겁니다. 문제는. 기업인들은 당연히 공급을 줄인다는 거고, 그러니까 뭐 당연히 있는 공장을 없앤다는 게 아니라 신규 투자를 안 하면 당연히 공급은 줄어들 수밖에 없는 겁니다. 수요는 당연히 명목 성장률만큼은 사실 증가를 하게 될 테니까요. 아무리 줄어들더라도 웬만해서는. 그래서 실제로 7, 80년도 인플레이션 강했을 때 70년부터 80년 초까지는 당연히 이 소매 판매가 수요고 이 산업 생산이 이제 공급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수요가 훨씬 더 강했었고요. 2000년도, 2008년도 다 금융위기 시절에는 공급이 더 강했었습니다. 최근에 비슷하다가 이격이 났었죠. 그러니까 수요가 훨씬 더 세지니까 인플레이션이 발생할 수밖에 없었고 공급이 약해졌다 보니까 그러니까 뭐 엄청 약해진 건 아닙니다만 이제 인플레이션이 발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실제로 지금도 경기 침체 우려가 있다 보니까 많이 사라지긴 했지만 공급량은 증가하지 못하고 오히려 감소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수요도 살짝은 감소를 하고 있지만요. 이 폭이 계속 유지가 되고 있는 게 문제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미국 쪽도 뭐 마찬가지다. 공급도 감소를 하고 있는 겁니다. 수요도 감소를 하지만 공급도 감소를 하고 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수요는 감소하지만 우리나라는 공급량이 훨씬 더 감소를 하고 있다. 근데 이제 유럽 같은 경우에 소매 판매가 조금 더 감소를 하고 있다. 그러니까 물가가 여기도 훨씬 더 강력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상황이다 라고 사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가 조금 더 물가의 영향을 좀 크게 받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런 상황으로 이제 수요 공급으로도 뭐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뭐 여러 가지 중에 또 있다면 지금 금리가 높은 건 맞지만 문제는 혹시 뭐 미국 예금 금리가 몇인지 아시나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이제 기준금리보다는 높게 되어 있죠. 웬만해서는. 그때 뭐 낮더라도 뭐 한 50bp, 한 0.5% 정도? 예금 금리가 못해도 3%는 나오잖아요. 지금 기준금리가 3.5인데 못해도 한 3%는 나오는데 미국은 기준금리 뭐 4.75, 뭐 4.5, 뭐 레인지에 따라 뭐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근데 중요한 거는 미국의 예금금리 한 0.3%밖에 지금 되지 않습니다. 왜 그런 현상이 나타날까? 시중에 돈이 너무 많아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좀 가장 간단하게 나타내는 지표가 연방준비은행의 총 자산 대비해서 이 GDP가 결국에 한 20%가 적정이거든요. 근데 지금 이미 엄청나게 높은 상황인 겁니다. 한 요 정도 수준 되거든요. 거의 한 33% 정도. 상당히 높은 수준인 거예요. 이거를 결국 20%까지 떨어뜨려야 되는데 실제로 과거의 QT 때는 이 돈을 여기까지 떨어뜨렸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아직까지 떨어뜨려야 될 양이 많다는 거죠. 많다는 거고 결국 이 돈이 지금 계속 돌고 있는데 이게 결국 풀리는 이게 방식이 어차피 은행 대출 시스템을 통해서 풀리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은행 대출 시스템으로 풀리게 되는데 결국 그래서 은행 예대율을 보면은 뭐 가장 간단하고요. 은행 예대율이 이제 2000년, 2008년도 다 고점을 찍었었다가 100%를 찍었다가 뭐 다양적거나 이렇게 급감을 했습니다. 사상 최저치 거의 한 59%까지 떨어졌다가 뭐 사실 코로나 상황에서 이제 경기가 회복되면서 좀 올라가고 있는 추세인 거예요. 근데 한 68%까지. 근데 문제는 68%여도 충분히 100%까지 아직 더 갈 놈이 충분하다는 거죠. 근데 이 차트 모양을 한번 기억해 보세요. 이 파란 색깔을. 이게랑 이제 똑같은 모양 차트가 나오거든요. 똑같은 모양이 결국은 이 유통 속도랑 똑같습니다. 유통 속도랑 모습이 똑같잖아요. 반등하는 모습이. 얘가 좀 아직 10월 데이터까지밖에 안 나와서 그렇지 실제로 유통 속도가 지금 올라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대율이라고 하는 게 결국 은행에 잠들어 있는 돈이 얼마나 많이 튀어나오고 있냐를 나타낸 거고 돈이 튀어나오면 당연히 돈의 속도가 빨라지니까 튀어나온다는 거겠죠. 그 유통 속도가 지금 계속 높아지는 단계다. 그러다 보니까 뭐 더 이상 쉽게 말해서 뭐 보통 이제 뭐 M2, M3 증가율이 마이너스가 됐기 때문에 이제 뭐 이런 데이터로 보통 많이 얘기를 하거든요. 이게 M3 증가율인데 연두 색깔이 M3 증가율이 지금 뭐 M3는 뭐 마이너스까지는 아니네요. M2가 마이너스까지 빠졌거든요. 뭐 바로 옆에 있으니까 뭐
이거 한번 보죠. 뭐 M2 증가율 마이너스로 있으니까 M2 증가율은 마이너스거든요. 잠시만요. 아이고 너무 많이 갔네요. 네. 이게 0%니까 밑으로 내려가 있잖아요. 그래서 M1이나 M2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까지 빠져 있으니까 통화량 증가량이 마이너스로 됐기 때문에 금리가 물가가 잡힐 겁니다. 뭐 금리도 이제는 다시 내릴 겁니다. 이제 이런 얘기를 많이 하지만 통화량 자체가 증가되지 않더라도 통화 승수가 높아지면 돈이 돌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는 거죠. 지금이 이제 그런 단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뭐 또 하나 이제 그거를 통화량 기준으로 해서 설명을 한다라고 하면은 결국 조정 기준 금리라는 게 연준 총 자산이라기보다 이제 지준하고 RRP 뭐 자세한 설명은 요건 생략하도록 하고요. 이거를 이제 1조 달러당 결국 한 1% 기준금리 인하 효과가 있다라고 해서 구한 건데 그게 이제 조정 기준금리인데 이게 실제 기준금리보다 높아질 때가 진짜 금리의 고점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지금은 아직 아니라는 거죠. 지금 조정 기준금리는 약 1.4% 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 기준금리가 뭐 4.75죠. 이게 상단으로 봤을 때 4.75가 사실은 1.4, 1.5 이 정도 수준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이 금리가. 그러다 보니까 뭐 시장이 지금 물가가 쉽게 안 잡히는 거죠. 사람들은 4.75면 뭐 높은 거 아니야? 그래서 물가가 잡혀야 되는데 왜 물가가 안 잡히지?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 있지만 실제로 조정을 해본 실제 기준금리는 한 1.5%밖에 안 되더라.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얘랑 비슷해질 때 이제 그때가 문제가 될 겁니다. 이제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결국 뭐 QT가 지금 얼마나 진행되고 있냐라고 데이터를 한번 보면 일단 지급준비금은 오히려 증가를 하면서 한 35억 달러 정도 전주 대비 증가를 했고요. 연준 총자산은 한 506억 달러 정도 감소를 하면서 꽤 많이 전주 대비로는 감소를 했습니다. 뭐 그게 이제 좀 시장에 안 좋은 영향을 끼친 거겠죠. 아무래도 지금 감소했던 게 뭐 재무부 일반 계정도 있을 거고 아마 RRP도 조금 있을 거고 뭐 둘 다인 것 같고요. 아무튼 뭐 지금 뭐 상황 자체는 이렇습니다. 결국 풀린 돈이 너무 많고 이제 그 돈이 승수가 높아지면서 문제가 되고 있다. 뭐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결국 금리는 생각보다 계속 발목을 잡을 거다. 그래서 뭐 그냥 2023년부터는 이제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는 좀 덜 하셔도 됩니다. 라고 말하시는 분들도 많지만 저는 생각보다 쉽게 사그라질 문제는 아니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 가지 측면이 있고요. 그리고 뭐 맨날 이제 얘기를 드리지만 이 실업률이 왜 이렇게 계속 낮을까? 이제 뭐 화폐 환상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이게 화폐 환상이라는 효과로 이제 설명을 하시는 분들도 있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틀린 말은 또 아니고 이 실업률 데이터 보시면은 뭐 최저점이거든요. 지금 역사적으로 최저점이거든요. 이때 이후로. 이제 왜 그럴까라고 생각해보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결국 뭐 물가가 높아지면 기업들이 뭐 매출액 자체는 괜찮아지는 거잖아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효과 때문에 기업이 고용을 많이 한다라고 하는데 뭐 저는 100%는 동의를 못하는 게 기업인들은 바보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물가 때문에 매출이 높은 건지 이제 그러니까 결국 매출은 높아지더라도 당기 순이익이 안 올라가거든요. 그냥 이제 기업 실적이 인플레이션 발이면은 이제 저는 경영자가 그렇게까지 바보라고는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뭐 100% 그거에 대한 동의는 하지는 못할 것 같고 뭐 가장 큰 건 그냥 인구적인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항상 얘기를 드리지만 미국 인구 이미 2021년에도 마이너스로 돌아섰고요. 우리나라도 그렇고 뭐 중국도 그렇고 중국은 훨씬 더 빠르게 지금 마이너스로 돌아섰습니다. 세계의 공장인 중국이 이미 2016년도 이후부터 경제 가능 인구가 마이너스로 돌아섰고 우리나라 당연히 마이너스고요. 인도도 뭐 그 다음 국가라고 많이 말을 하지만 이미 인구 성장률이 뭐 전체 인구 성장률은 이미 1%까지 떨어졌고요. 경제 활동 인구 가능 인구도 급격하게 지금 하락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전 세계가 다 문제다. 인구라는 게 적어도 경제 성장률만큼은 올라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뭐 한 2, 3% 정도는 인구가 올라가줘야 되는데 사실 그러지 못하고 있다. 지금 계속해서. 그러다 못해 이제 사실 감소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아마 지금 이게 2021년까지 데이터가 나왔는데
2022년에는 제가 알기로 이게 거의 마이너스까지 지금 뚫렸을 거예요. 거의 0% 초반에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뭐 제가 봤을 때 실업률도 쉽게 오르기는 어렵다. 이게 그러니까 뭐 오르긴 오를 거예요. 당연히 경기가 저는 점점 조금씩 안 좋아. 근데 팍 안 좋아지기보단 뜨뜻미지근하게 계속 안 좋을 거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르긴 오르겠지만 이게 심각하기가 오를 수는 있겠죠. 근데 이제 결국 그게 계속 그래도 인구가 발목은 잡을 거다. 이제 그렇게는 보여집니다. 뭐 그 다음에 이제 뭐 차트 쪽 살펴보면 뭐 국내 쪽부터 살펴보면은 뭐 좀 중요한 부분을 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뭐 보시면은 이제 엘리어트 파동상 뭐 여기까지 이제 5파 고점을 쳤다라고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내려오는 것까지는 뭐 다 뭐 그렇다 치고, 그러니까 A, B, C로 이제 내려왔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결국 A고 이게 B고 이게 C냐 아니면 이제 여기가 조정 파동이 끝나고 여기가 이제 새로운 상승 파동이냐를 나타낼 건인데요. 뭐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사실 이제 맥점으로 봐야 될 거는 여기를 이제 넘느냐인 것 같습니다. 여기를 하회하냐 안 하느냐. 뭐 가장 큰 건지 여기를 하회하냐겠지만 1차적으로는 여기를 하회하냐 2차적으로는 여기를 하회하냐 인 것 같고, 근데 일단 엘리어트 파동으로는 뭐 국내 쪽은 사실 완벽하게 설명하긴 어렵다라고는 생각을 하고요. 근데 중요했던 건 일단 기준선에서 지지를 보이던 게 깨져 버렸다는 거고, 볼린저 밴드가 이렇게 모여 있다가 결국 지금 벌어지고 있다라는 게 문제가 됩니다. 근데 일단 200일 이동평균선까지만 빠졌는데 여기서 50일까지 이제 뚫리면 아무래도 이제 하방 가능성이 점점 더 높아지는 게 아닌가, 이제 그런 생각은 들고요. 여기 후행 스팬도 여기 닿아 있는데 돌파가 되면서 다시 이제 위로 올라가 주느냐 아니 밑으로 이렇게 따라 빠지느냐가 좀 중요한 상황이지 않을까. 뭐 상당히 좀 중요한 영역이다 지금 순간이다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주봉으로 본다 해도 여기 52동평균선에서 계속 지지를, 그러니까 저항을 보이고 있었거든요. 여기서 뚫리면서 다시 여기 전환선 기준선까지 뚫리면 뭐 저는 그냥 이렇게 빠질 거라고 봅니다. 매우 강력하게 이렇게 빠지면은 아마 거의 뭐 한 여기까지 200선까지 저는 빠질 수 있다 라고 봅니다. 충분히 좀 조심하실 필요는 저는 계속해서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 주봉상으로도 이게 그냥 볼린저 밴드 타고 내려갈 수 있거든요. 이 후행 스팬이 볼린저가 아니라 후행 스팬 타고 가는 걸 좀 조심하실 필요 있다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코스닥도 뭐 설명 차트는 똑같기 때문에 뭐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고요. MACD나 RSI나 다 과열 추세이기 때문에 뭐 조심하실 필요가 있다. 뭐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S&P 쪽 살펴본다라고 치면은 S&P는 뭐 장기 추세부터 본다라고 하면은 뭐 결국에 이제 초장기 파동부터 그냥 오늘 한번 본다라고 하면은 결국 여기까지 2000년 닷컴 버블 때까지가 저는 큰 오파였다라고 보고요. 한 70년짜리 파동. 그 다음에 여기가 닷컴 버블이 A파. 그 다음에 이제 금융위기 전까지 상승이 B파. 금융위기 하락이 이제 C파로 A, B, C 조정이 나타났고, 그래서 그 70년짜리 파동은 여기서 이제 끝이 났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양적 완화를 시작하는 2009년부터가 아예 완전한 이제 새로운 사이클이었다라고 보여지고요. 여기까지가 1파, 2파, 3회 1, 3회 2, 3회 3, 3회 4, 3회 5로 3파. 여기가 이렇게 사다리꼴로 4파. 채널 이름 딱 맞거든요. 4파. 그 다음에 이제 5파 고점을 찍고 내려가고 있는 파동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기가 A, B, C 조정이 끝이 났느냐 아니면 A, B, C냐, 이제 두 가지 가능성이 있을 텐데요. 이게 A, B, C 끝 아니면 A, B, C냐, 이제 두 가지 가능성이 있을 텐데 지금 좀 운명의 갈림길에 지금 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여기 기준선을 제대로 넘지 못하고 빠지면 제가 봤을 때 무너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주봉상으로도 제가 계속 여기 구름대를 차라리 넘고 사더라도 사시는 게 계속 안전하다라고 저번 주에도 얘기를 드렸던 것 같은데, 뭐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를 저는 그냥 넘고 사는 게 늦더라도 안전하리라 생각을 하고요. 후행 스팬이 그냥 이거 따라서 쭉 빠질 수 있습니다. 쭉 빠지면 정말 이렇게까지 빠질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200이동평균선 여기서 이번엔 지지를 해줬었는데 이러면 깨질 거거든요. 그래서 계속 저는 좀 조심하실 필요가 있어 보인다. 일단 1차적으로 뭐 그렇게 보여지고요. 뭐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조정 길이를 감안했을 때 이제 이렇게 되면
이거를 뭐 어떻게 카운팅을 하든 그냥 여기가 이제 A파였다라고 볼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확률상. 그러니까 꼭 전에 했던 게 이제 C1, 2, 3이 꼭 틀렸다는 건 아닌데 미국은 사실 뭐 가능은 하긴 하거든요. 그렇게 봐도. 근데 뭐 다른 나라들이나 모양들 그래도 기간들을 좀 고려를 해봤을 때 그냥 이제 여기까지가 A고 이게 지금 B의 어딘가의 확률이 저는 더 높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B의 어딘가고 B가 끝나고 지금 C일 수 있는 확률도 충분히 있는 상황이다.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계속 조심하셔야 될 구간이다라고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도 기준선을 또 확 깨버렸죠. 그래서 좀 조심하실 필요가 있다. 후행 스팬도 그렇고 좀 계속 좀 리스크 관리를 좀 해야 하는 게 맞는 것 같은 상황이다 생각이고, 그 다음은 나스닥 같은 경우는 뭐 크게 모양은 다르지 않지만 딱 기준선에 걸쳐 있긴 하거든요. 이것도 좀 기준선 일단 깨지는 건지 아닌지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 라고는 생각이 됩니다. 뭐 특별하게 다른 거는 뭐 다른 모양이 없고요. 여기 52동평에서 좀 저항을 보였었다. 그리고 후행스팬 아직까지 호전이 못 됐다 라고 보면 되고요. 뭐 다우 같은 경우에도 지지부진하다가 결국에 다시 구름대를 깨버리면서 내려왔죠. 뭐 C일 확률이 전 점점 더 높아지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여기까지가 A고 그냥 결국 B 다음에 C일 확률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 게 아닌가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여기 후행까지도 깨져 버렸죠. 지금 후행 스팬도 깨져 버렸고, 뭐 코인 같은 경우에도 뭐 코인은 사실 좀 더 애매한 부분이 있어서 뭐 사실 이게 A, B, C 조정이 이제 끝이 난 건지 아니면 A, B, C, B 다음에 이제 C냐인 건데, 그러니까 이것도 뭐 결국 채널을 그냥 차라리 그냥 하단 채널 깨주고 들어가는 게 더 안전하긴 하겠죠. 그냥 여길 깨주고 들어가는 게 뭐 가장 마음은 편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긴 하고요. 일단 뭐 그렇습니다. 일단 뭐 코인은 사실 일단 밸류가 없다 보니까 조금 더 사실 파동으로 보는 것도 어렵기는 한 부분은 있는 것 같고요. 뭐 사실 모든 걸 같이 봐야 더 정확도는 높아지긴 하니까요. 코스피 안에 있는 내재 변동성 같은 경우 200이동 평균선에 좀 걸린 모양새고요. 그래서 일단 여기를 돌파해주느냐 마느냐도 좀 중요한 지금 상황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변동성 지표를 오늘 안 본 것 같은데 제가 키질 않았었나 보네요. 이거는 파일을 뭐 특별하게 뭐 안 봐도 되니까 뭐 그분 생략하도록 하죠. 변동성 지표 오늘 뭐 생략하도록 하고요. 이제 빅스 같은 경우에는 다 호전이 됐죠. 이제 전환선 기준선 돌파되면서 호전이 된 상황이기 때문에 뭐 조심하실 필요가 있다. 이제는 조심하실 필요가 있어 보인다 생각을 합니다. 뭐 주봉으로 보더라도 이제 전환선을 돌파를 했죠. 좀 조심하실 필요가, MACD도 그렇고 좀 조심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생각을 합니다. 필라델피아 같은 경우에도 결국 이렇게 되면 이게 A, B, C로 결국 지금 빠질 수 있는 모양새다. 좀 계속 조심하실 필요가 있어 보이고요. 뭐 니케이 같은 경우에도 볼린저 밴드 이렇게 벌어지면서 빠지고 있는 거죠. 벌어지면서 여기 기준선까지 하회하면서 내려오면 뭐 계속 좀 조심하실 필요가 있다 뭐 생각은 들고요. 뭐 유로스톡스 같은 경우에도 결국 여기 고점을 지금 계속 못 넘었죠. 다우도 마찬가지고 여기 십자 모양 나오면서 기준선까지 깨지면서 빠지면 훨씬 더 조심하실 필요가 있다. 뭐 이제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항생 같은 경우에는 여기 구름대까지 빠졌고, 구름대 이제 밑으로 뚫리냐 마느냐가 중요할 것 같은데 뭐 저는 뭐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는 것. 그러니까 물론 낙폭이 엄청 컸기 때문에 이거 뭐 여기서 더 빠질 거야, 더 빠진다라고 말하는 것도 뭐 사실 그렇게 쉬운 얘기는 아니긴 합니다. 낙폭이 워낙 컸기 때문에. 근데 일단 1차적으로 뭐 그렇게 긍정적으로만 보이지도 않는 게 여기 구름대에서 또 잘 걸렸죠. 구름대에서 잘 걸렸기 때문에 뭐 굳이 상방을 본다면 적어도 여기 구름대라도 확실히 뚫리는 걸 보고 상방으로 보는 의견이 저는 더 사실 맞는 의견이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좀 후행적으로 보는 게, 뭐 상해 종합 같은 경우에는 뭐 아직까지는 뭐 크게 무너진 상황은 아니긴 합니다. 근데 RSI도 그렇고 사실 뭐 힘이 좀 많이 빠져 보이는 건 사실이긴 하고요. 뭐 달러 인덱스 같은 경우에는 좀 반등을 하고 있고, 근데 사실 과거만큼 뭐 이렇게까지 강해지기는 쉽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왜냐면 뭐 미국뿐만 아니라 뭐 저는 지금 BOJ도 계속 문제가 노이즈가 나오고 있고 다른 나라들도 저는 뭐 ECB도 그렇고 다 긴축이 작년보다 훨씬 더 강해질 거라고 보기 때문에
이제 뭐 사실 달러가 혼자만의 강세를 보이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달러 원 같은 경우는 조금 더 강세긴 한 게 우리나라 쪽은 좀 계속 좀 노이즈가 생기고 있죠. 우리나라 쪽 계속. 그래서 우리나라도 지금 금리 격차도 워낙 심하긴 하고요. 미국 쪽하고 결국 미국 쪽이 지금 뭐 5.5 얘기 나오고 사실 6% 얘기도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기준금리 우리나라 지금 뭐 3.5에서 뭐 동결 이런 소리가 나오고 있는데 뭐 사실 2.5% 뭐 6%라고 치면 뭐 금리 격차는 뭐 아무리 뭐 전만큼 수합 시장이 있고 한다 하더라도 2.5는 생각보다 좀 심하다라고는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환율은 뭐 그 부분 때문에 영향을 뭐 당연히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WTI는 아직까지 뭐 힘이 뭐 특별히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일단 여기 위아래일 것 같은데 뭐 개인적으로 차트를 아니고 생각을 해봐도 뭐 저는 WTI는 한 번 정도는 사실 뭐 더 갈 룸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공급 쪽 문제가 계속 지속이 되고 있고 사실 투자 쪽이 뭐 베네수엘라 이런 데 쪽에 뭐 미국 쪽에서 계속 해서 되긴 하겠지만 그게 이제 해소가 되는 건 한 2, 3년 걸릴 텐데 그때까지는 도대체 어디서 이제 공급량을 가져올 것인가 저는 좀 쉽지 않은 문제다 라고 봐서 뭐 결국은 위로 튈 것 같은데 뭐 아직까지 추세는 없다. 추세는 없는 상황이다. 그러니까 심증은 위일 것 같은데 추세는 없는 상황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실질금리 계속 일단 또 반등하면서 금은 빠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 정도는 전 더 빠졌다가 올라가지 않을까? 일단 뭐 지금은 뭐 그렇게 보고 있긴 하고요. 뭐 국고채 10년물 그 금리 같은 경우에도 반등을 하고 있는데 뭐 사실 좀 긴 추세로 봤을 때 결국 여기서 긴 꼬리를 내면서 빠진 거거든요. 여기서 긴 꼬리를 내면서 빠진 건데 저는 뭐 사실 파동상 한 번 더 빠지긴 해야 된다라고 보고요. 한 번은 더 빠져야 되는데 이 금리가 이제 올라가다가 한 번 이제 빠질 때 저는 좀 사단이 날이라고 봅니다. 아무래도. 그래서 뭐 고시지 않을까라고 생각은 하고요. 그러니까 결국 여기 5파 고점을 치고 이게 A, B, C 이런 식으로 저는 좀 빠질 확률이 있다. 이제 생각을 합니다. 좀 그래서 조심하실 필요가 있어 보인다. 계속 증시가 저는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고요. 솔직히. 그래서 뭐 미국채도 이게 1, 2, 3, 4, 5 빠진 다음에 그냥 A, B, C 반등하고 한 번 다시 좀 꼬라박지 않을까. 정말 세게. 금리도 이제 박는데 밑으로 내리꽂는데 이게 진짜 이제 시장에 크라이시스가 있어서 내리꽂는 그런 상황이 저는 나타나지 않을까.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일단 키스콜딩스는 뭐 이제 철강주들 계속 좀 강세를 보이면서 일단 강세를 보이고 있고요. 이제 뭐 키스코뿐만 아니라 뭐 여러 가지 이제 같은 철강주들과 함께 근데 뭐 마치 그런 거죠. 여기까지 저는 왔다라고 하면은 저라면 만약에 여기까지 이제 잘 드셨다라고 하면은 뭐 여기도 그렇고 여기도 그렇고 지금이라도 그렇고 저는 한번 팔고 여기 그냥 고점을 아예 뚫은 거를 확인하고 저라면 들어갈 것 같습니다. 왜냐면 여기가 이제 그렇게 룸이 아주 뭐 많이 남은 게 아닌데 그냥 아예 넘어가는 걸 보고 추세를 좀 더 보고 저는 사실 재차 진입하는 게 뭐 저라면 만약에 저라면 이제 그럴 게 맞을 것 같고요. 저라면 여기서 한번 정리를 하는 게 맞을까. 저는 물론 그 전에 팔고 지금 그냥 다 비운 상태인데 이제 만약에 이제 제가 지금 들고 있다면 이제 저라면 여기 그냥 아예 넘어버리고 조금 더 비싸게 주고 사는 게 저는 더 안전하지 않을까라는 뭐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왜냐면 여기서 그냥 이제 빠질 수도 있거든요. 이게 모양이. 그러니까 왜냐면 일단 A, B, C가 나와서 이게 이제 뭐 개인 개별 주식은 차동이 뭐 100% 맞는 건 아니지만 이게 습성이라고 하면은 A, B, C 나온 다음에 1, 2, 3, 4, 5로 파동이 한 파동 나와서 끝이 났다라고 섰다라고 하면은 이게 A 파동이고 B고 C일지 아니면 파동이고 새로운 상승 파동일지 아는 거는 결국 여기를 돌파하냐 마냐인 거거든요. 굳이 여기서 요만큼 먹으려고 하다가 이렇게 박살이 나느니 그냥 팔았다가 이렇게 올라가고 나서 아 새로운 상승이 진짜 시작이구나. 언제 2파가 이렇게 나왔다가 갈지 몰라도 그 다음은 어차피 3파니까 그때 이제 마음 편하게 기다릴 수 있는 거죠. 저는 뭐 그렇게 보고 가는 게 더 낫지 않을까. 뭐 이제 그렇게 보여지고요. 근데 다만 뭐 밸류에이션은 충분히 싸다. 이제 그렇게 생각은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현대해상 살펴본다라고 하면은 뭐 금리가 좀 반등을 하면서 일단 구름대 위로도 바뀔 수 있는 모양새가 좀 나오고 있다. 이제 그렇게 되는데
일단 뭐 엄청 괴선이 모여있고 이게 확실히 돌파된 것도 아니기 때문에 위든 미치든 뭐 강력하게 사실 칠 것 같은 그런 모양새다 라고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개별 기대 수익률 같은 경우에는 뭐 이 정도면 사실 상당히 좋은 편이긴 하고요. 근데 다만 이제 금리를 감안한 기대 수익률은 좋지 못하다. 이제 금리가 사실 너무 높은 거죠. 이제 그게 계속 문제고요. 뭐 그 다음에 이제 보시면은 뭐 우리금융지주 같은 경우도 뭐 주주 환원 때문에 뭐 금융주 다 올라가다가 또 이제 뭐 공공재 얘기 나오면서 뭐 힘이 또 다시 좀 빠지고 있긴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괴선들이 여기도 상당히 모여 있죠. 그래서 여기를 사실 깨지냐 마냐가 되게 중요할 것 같고요. 마지막 지지선 여기 122 이동평균선 여기를 깨지면 뭐 사실 저는 뭐 미련 없이 매도를 하는 게 맞다. 그 다음에 다시 그냥 돌파되면 사는 게 더 낫다는 거죠. 그러니까 왜냐면 이게 그냥 아까부터 계속 얘기 드리지만 그냥 A, B, C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마치 이렇게 깨졌다가 다시 넘어갔을 때 그냥 뭐 구름대 정도 넘어갔을 때 사는 게 마음 편하지 그냥 쭉쭉쭉쭉 빠질 수도 있는 리스크를 뭐 사실 그냥 피하는 게 저는 더 맞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살짝 덜 버는 게 확 잃는 것보단 낫겠죠. 이제 그런 관점이고요. 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금융지주도 뭐 금리를 감안 안 했을 때는 엄청 싸고 금리를 감안했을 때도 뭐 사실 밸류는 쌉니다. 뭐 사실 금융주 우리나라 금융주들은 뭐 사실 다 엄청 싸다. 근데 이제 뭐 나라에서도 그렇게 뭐 공공재처럼 이렇게 정부 압박이 심하죠. 사실 관치금융이죠 우리나라는. 이제 그런 부분 때문에 사실 계속 저평가를 받는 거고요. 뭐 삼성 같은 경우도 결국 뭐 주봉으로 본다라고 하면은 이게 A, B, C인지 아니면 A, B, C 끝 새로운 상승인지 보려면 일단 1차적으로는 여기를 깨지냐 마냐가 제일 중요하고요. 2차적으로는 여기가 확증인 거죠. 여기 깨지면 뭐 사실 한 95% 정도는 내려가겠구나. 여기 깨지면 이제 100% 무너지는구나. 인데 일단 여기 52동평선 결국 무너진 상태에서 이번 주까지도 끝난다라고 하면은 뭐 저는 무너질 가능성이 조금 더 높다라고 봅니다. 여기도 볼린저 밴드 모였다가 벌어지고 있는 모습 그렇게 좋아 보이지 않고요. 기준선 전환선 다 깨진 모습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삼전도 후행스팬 딱 걸쳐있는 모양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절대가치 평가로 봤을 때도 뭐 메리트가 뭐 지금 특별히 없는 밸류에이션이고요. 그 다음에 상대가치 평가로 봐도 뭐 사실 그렇게까지 저평가 영역이 아니고 금리를 감안하면 뭐 사실 또 비싼 영역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하이닉스 살펴보면은 뭐 하이닉스도 마찬가지죠. 뭐 여기도 결국 기준선 뚫리면서 볼린저 밴드 벌어지는 거뭐 상당히 좋아 보이지 않는 모양새다. 이제 그렇게 보여지고요. 밸류에이션도 뭐 그렇게 좋아 보이지 않는다. 이게 뭐 사실 실적 변동성을 감안하면 이 정도 밸류에이션은 안 좋은 거고요. 하이닉스는. 그 다음에 이제 뭐 기대 수익률도 그렇게 좋지 않고 금리를 감안하면 더욱더 좋지 않다. 이제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현대차 보시면은 현대차도 결국 200이 넘은 평균선에서 저항을 받으면서 다시 내려오고 있고 뭐 굳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 확실하게 200이 이동 평균선을 넘고 사는 게 저는 더 맞지 않을까. 일단 뭐 아직까지는 좀 보수적으로 저는 증신을 좀 보고 있고요. 현대차 같은 경우는 뭐 밸류도 저는 뭐 그렇게 좋아 보이지 않고 여기도 뭐 금리 감안하면 뭐 사실 다 지금 웬만한 주식은 웬만하면 다 금리를 감안하면 비싸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리스크 대비해서는 뭐 그냥 지금 차라리 그냥 단기 채권이 더 낫다라고 보여지고요. 저는 그러니까 뭐 주식을 빵으로 뭐 비중을 갈 수는 없겠지만 그러니까 뭐 비중 자체를 좀 줄이는 게 저는 지금은 조금 더 안전하지 않나 뭐라는 계속 생각입니다. 화학 쪽 같은 경우에는 뭐 용이 딱 전환선 기준선에 딱 그 기준선에 딱 걸려 있죠. 그래서 구름대랑 무너지면 뭐 제가 봤을 때 와르르 무너질 수 있는 상황이다. 뭐 이제 그 정도로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밸류에이션은 뭐 비싸 보이고 그 다음에 상대 가치 평가로 봐도 뭐 좀 비싸 보인다. 이제 그러니까 금리를 감안 안 하면 싼데 금리를 감안하니까 좀 비싸 보인다. 이제 뭐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롯데케미칼 보면은 일단 롯데케미칼은 결국 다시 한번 좀 화학 쪽 요즘에 좀 분위기가 좋다 보니까 올라가고 있는데 이게 과연 쐐기를 뚫은 것인가에 대해서는 저는 좀 약간 아직까지는 좀 의문이긴 하거든요. 이게 확실히 이게 쐐기를 돌파한 걸까? 이 쐐기를
확실히 아직까지는 이게 쐐기를 깼다라고 말하기는 좀 어려워서 확실히 좀 넘어서고 나서 이 쐐기를 깬 게 아닐까. 아직은 좀 깨지 못했기 때문에 뭐 저는 좀 의심스럽다. 이제 그런 모습이다라고 보여지고요. 롯데케미칼 뭐 그렇게 밸류에이션은 이제는 좀 많이 약화된 상황이고 뭐 상대가치 평가로도 금리를 감안하니까 뭐 그렇게까지 좋아 보이지 않는다. 이제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뭐 효성화학은 뭐 반등이 뭐 낙폭이 컸던 만큼 사실 강하게 났었고요. 여긴 좀 꼬리 모양이 뭐 사실 나면서 좋지는 않은데, 그러니까 결국 뭐라고 해야 될까요? 만약에 이걸 따라간다 했을 때 차라리 여기서 한 번 이제 더 뚫어주던가. 여기 꼬리가 생겼잖아요. 이만큼 꼬리. 이 꼬리를 돌파되고 나서 차라리 매수하는 게 저 같은 경우에는 더 맞을 것 같고요. 뭐 더 안전하게 한다라고 했을 때는 여기서 이제 여기가 이제 깨지는지 마는지가 사실 되게 중요하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뭐 한 요 정도에서 반등을 해주면 제일 좋기는 한데, 뭐 모습이 세면 기준선에서 반등을 할 수도 있고요. 뭐 저라면 뭐 차라리 그냥 저라면 제가 다시 매수를 한다라고 치면 전 여기를 넘어가면 그냥 매수를 할 것 같습니다. 근데 아직 넘어가지 못했고 꼬리만 난 상태죠. 그러면 그냥 지켜보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뭐 지켜보는 게 맞다라고는 지금은 저는 뭐 보여지고요. 근데 일단 뭐 밸류에이션 자체는 뭐 사실 쌉니다. 효성화학은 뭐 밸류에이션은 싸다. 여전히 싸다. 사실 라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일단 뭐 프로판이 계속 좀 문제가 있어서 PP 쪽도 이제 중국 쪽 그것도 문제고, 저는 뭐 아직까지는 손은 안 간다 라고는 보여집니다. 상대가치 평가로 봐도 밸류에이션도 그렇고 뭐 굳이 아직 손이 가는 밸류에이션은 아니다. 싼 건 맞는데 이제 뭐 그렇게는 보여지고요. 뭐 GS 같은 경우에는 뭐 전환선 기준선 뭐 다후 이제 역전됐고 후행 스팬도 돌파가 됐기 때문에 좋은 모양새는 아니다. 안 좋은 모양새다. 이제 그렇게 보실 수 있고요. 근데 다만 여기 뭐 밸류에이션은 충분히 저평가는 되어 있다라고 보여지고, 뭐 상대가치 평가로 봤을 때도 여기는 금리를 감안해도 이 정도면 나쁘지 않은 밸류에이션이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밸류는 싼데 뭐 추세는 안 좋은 이제 뭐 그 정도 상황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KT도 이제 뭐 또 이제 뭐 요금이나 압박 계속 정부에서 뭐 여기도 관치죠 사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하방 압력을 보이고 있고, 결국 여기도 구름대를 넘지 못하고 추세적으로 좀 하락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 뭐 대표이사 좀 선임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측면이 있다라고는 보여져서 추세는 좋지 않고요. 근데 다만 뭐 충분히 주가는 뭐 저평가되어 있고 밸류도 뭐 금리 감안했을 때도 이 정도면 뭐 나쁜 건 아니다. 뭐 이제 그 정도로 생각은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DLENC도 구름대를 뭐 넘지 못하고 아직은 좀 지지부진해서 뭐 그렇게 좋아 보이는 모양새는 아닙니다. 추세는. 그렇지만 뭐 일단 여기도 밸류에이션은 좋은 상황이고요. 상대가치 평가로 봐도 좋은 상황이다. 이 정도면 나쁘진 않은 상황이다. 사실 밸류는 싸다. 근데 추세는 안 좋다. 이제 그렇게 보여집니다. 뭐 그 다음에 이제 뭐 카카오 같은 경우도 결국 200일에서 뭐 살짝 넘었다가 결국 하회를 하면서 좀 안 좋은 모습인데, 그래서 한 번 더 떨어질 가능성도 저는 좀 염두를 하시는 게 맞다. 이제 그러니까 여기도 똑같은 거죠. 결국 여기 1차 방어선, 2차 방어선이 뚫리는지 마는지가 뭐 가장 중요하다 생각이 되고요. 마치 그런 거죠. 이제 뭐 나중에 미국 쪽 주식도 보겠지만 뭐 밸류에이션이 많이 해소가 된 것 사실이긴 해요. 그러니까 많이 밸류 해소가 좀 된 건 맞는데 특히 우리나라는. 근데 이게 낙폭이 크다고 과연 지금도 싼가에 대해서는 좀 의문인 거죠. 그래서 뭐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뭐 저는 뭐 지금도 그렇게 엄청나게 싸다라고는 생각은 들진 않고요. 그냥 지금이 좀 적정보다 살짝 비싼 가격 그 정도라고 봅니다. 근데 적정보다 훨씬 더 떨어질 수도 있죠. 적정보다 훨씬 더 오를 수도 있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관점에서 전 좀 조심하실 필요는 있어 보인다 생각을 합니다. 항상 올라갈 때도 오버슈팅, 내려갈 때도 오버슈팅이거든요. 밑으로도 오버, 이제 위로든 밑으로든 다 오버해서 좀 과잉해서 올라가고 내려가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밑으로도 내려가는 확률이 있다. 좀 그걸 조심하실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지금은 거의 적정 가격인데 뭐 더 적정보다 빠질 수 있는 확률도 충분히 존재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상대가치 평가도 뭐 그렇게 좋아 보이지 않고요 지금. 그래서 뭐 좀
지켜보는 게 더 맞다. 이제 그 정도 느낌이고요. 네이버 같은 경우도 뭐 차트는 뭐 카카오랑 사실 뭐 똑같은 상황입니다. 뭐 네이버도 밸류에이션은 좋지 않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상대가치 평가로 봐도 뭐 네이버는 뭐 좋지는 않습니다. 똑같이. 그 다음에 보시면은 셀트리온 봐도 뭐 추세가 좋지 않죠. 이제 차라리 구름대를 뚫고 가는 게 낫다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돌파하고 차는 게 낫다고 했는데 뭐 넘지 못하고 그냥 계속 추세적으로 빠지고 있습니다. 뭐 굳이 떨어지는 칼날 절대 잡을 필요가 지금 없다라고 보여지고요. 뭐 여긴 밸류에이션도 여전히 비싸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상대가치 평가도 뭐 여전히 비싼 상황이다. 굳이 뭐 손을 대고 싶은 밸류에이션은 아니다. 뭐 그렇게 보여지고요. 뭐 삼성 바이오로직스도 뭐 결국 횡보하다가 전환선 기준선 하회하면서 볼린저 밴드 벌어지면서 이제 낙폭이 좀 있을 수 있는 모양새이기 때문에 저는 좀 조심하셔야 된다. 뭐 그렇게 보여지고요. 절대가치 평가도 충분히 비싸 보이고 뭐 상대가치 평가로 본다 하더라도 뭐 충분히 조심하시는 게 맞다. 이제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NC소프트 같은 경우는 뭐 빠졌다가 결국 지준선 부분에서 좀 여기까지 반등을 해줬는데 다시 50일이랑 구름대를 넘어서느냐 아니면 추세적으로 다시 빠져주느냐 의 모양새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뭐 일단 밸류에이션 자체는 좀 비싸졌다라고 저는 보여지고요. 상대가치 평가로도 뭐 그렇게 좋지 않기 때문에 뭐 굳이 메리트는 없어 보인다. 이제 뭐 그렇게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포스코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뭐 잘 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뭐 철강 쪽 주식들이 다 지금 좀 좋은 상황이고요. 근데 뭐 여기도 일단 RSI 뭐 꺾이기도 하고 다시 볼린저 밴드 안으로 들어오기도 해서 한 번 정도는 뭐 설사 이게 다시 올라가는 파동이다라고 하더라도 빠졌다가 뭐 올라갈 확률이 좀 더 높지 않나? 일단 그렇게는 보여지고요. 근데 다만 일단 적어도 그럼에도 포스코는 일단 밸류에이션은 싸다. 이제 그래서 뭐 밸류에이션은 좋은 종목이다. 사실 상대가치 평가라도 그렇고 뭐 좋은 회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밸류 자체로 나쁘지 않다. 그러니까 사실 뭐 이렇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주식을 사서 버틴다라고 해도 전 중요한 거는 추세도 이제 버티는 건 뭐 추세가 좋은 주식을 버티진 않겠죠. 그건 올라갈 거니까. 근데 이제 결국 밸류를 싼 주식은 뭐 버텨도 적어도 이제 결국 끝에는 오를 거다라는 확신이 있지만 밸류가 안 좋은 주식은 안 오를 수도 있죠. 영원히. 이제 그런 리스크가 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LG전자도 잘 반등을 해줬는데 뭐 전장 쪽 이슈도 있고 뭐 실적 대비해서 좀 많이 낮아졌던 부분도 있고 근데 이제 결국 이게 A, B, C일 수도 있다라는 걸 조심하시긴 하셔야 됩니다. 파라볼릭도 그렇고요. MACD, RSI도 다 마이너스 이제 매도 사이클 나왔기 때문에 좀 위험 관리를 할 필요가 있는 상황이 됐다라고는 생각이 들고요. 뭐 밸류는 뭐 그래도 조금 더 갈 여지는 뭐 살짝은 있고 뭐 사실 근데 좀 올라오면서 사실 금리 대비해서는 또 안 좋아진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지금 밸류는. 그 다음에 이제 뭐 제일제당 같은 경우에는 뭐 계속 지금 원가 이슈 이제 마진율이 계속 하락하면서 뭐 계속 지금 쭉쭉쭉쭉 하락하고 있고 뭐 이렇게 저가를 굳이 치고 있는 거를 들어갈 필요는 없다. 뭐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다만 그렇기 때문에 저평가는 뭐 계속 좀 되고 있다. 이제 그렇게는 보여지고요. 뭐 상대가치 평가로도 뭐 조금씩 점점 싸지고 있다. 이제 그렇게 보여집니다. 뭐 쌀 때 들어가는 게 낫겠죠. 이제 좀 기회를 봤다가 그 다음에 한국기업 평가는 좀 반등을 해줬는데 이게 200이동 평균선 확실히 벗어날 수 있을지 이제 그걸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절대가치 평가로는 그냥 적정한 지금 레벨 정도다. 이제 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냥 근데 뭐 또 금리 감안하면 뭐 사실 좀 비싸 보이는 게 더 맞아 보인다. 뭐 생각은 들고요. 뭐 다올도 그렇고 좀 실적이 좀 안 좋아지면서 사실 밸류는 점점 둘 다 조금씩 안 좋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사실 다올이나 한국금융지주나 일단 뭐 그렇게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일단 뭐 추세적으로는 반등을 계속 하고 있다. 뭐 주가 자체는 지금 계속 반등을 하고 있는 모양새다 라고 보여집니다. 이제 PF 쪽
리포트도 나오고 뭐 하다 보니까. 근데 이제 딱 보면 주봉석 120일에 딱 걸렸거든요. 여기를 이제 돌파해주느냐 마냐가 뭐 저는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여기가 가장 중요한 영역이다. 그러니까 들고 있으면 차라리 여기서 팔았다가 저는 그냥 돌파가 되고 사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저라면 차라리 구름대까지 돌파되고 살 것 같습니다. 만약에 저라면. 한국금융지주도 뭐 마찬가지로 일단 볼린저밴드 벌어지면서 빠지고 있는 거여서 기준선도 전환선 역전도 됐고요. 51, 200 여기 다 깨지면 사실 다시 한번 무너질 수 있기 때문에 뭐 저는 좀 리스크 관리는 좀 필요하다 생각을 하고요. 주봉상으로도 여기 50일에서 계속 저항을 받았기 때문에 뭐 조심할 만한 상황이다. 계속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애플 같은 경우에도 뭐 그렇게 보면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되는 거겠죠. 결국 이게 그냥 애플 같은 경우에는 A였고 B, C였고 그냥 만약에 같은 그냥 지수랑 비슷한 파동이 돼버렸다라고 생각을 하면 이게 A고 그냥 이게 B고 C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좀 사실 계속 조심하실 필요가 저는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애플은 워낙 지금 조정폭이 사실 크지도 않았고요. 이게 그래서 뭐 결국 다음 하락 때는 저는 좀 애플도 생각보다 많이 빠지면서 지수 자체를 좀 많이 끊어낼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애플이 좀 더 많이 빠질 수 있지 않을까?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뭐 테슬라는 조금 더 오히려 명확한 것 같은데요. 그냥 이게 그냥 여기까지가 A였든 여기까지가 A였든 결국 이게 A, B, C였을 거라고 보고 지금이 B 다음에 다시 C로 떨어지는 파동이 뭐 곧 머지않아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좀 조심하실 필요가 저는 뭐 계속 있다. 그러니까 이게 설사 새로운 상승이라 하더라도 한번 조정받고 올라가겠죠. 이제 근데 결국 다시 여기를 넘는지 마는지가 중요하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좀 관리했다가 다시 이렇게 반등할 때 추세적으로 들어가는 게 더 안전하다라고 보여지고요. 아마존 같은 경우에도 결국 200 이동평균선에서 좀 저항을 받으면서 빠지고 있어서 좀 조심하시는 게 뭐 모든 주식이 지금 저는 좀 조심하시는 게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뭐 게임스톱도 마찬가지고요. 뭐 금융 지표들 잠시만요. 나오는 거 한번 본다라고 치면은 뭐 PC가 있죠. 나오는 게 이제 지금 멀리 안 남았죠. PC가 이번 주 금요일이죠. 미국 개인 소비 지출 이제 PC가 결국 뭐 연준은 CPI보다 PC를 중요하게 보고 저도 데이터는 PC를 많이 보는데 이제 금요일 날 10시 반 정도에 나오고요. 2월 FOMC 의사록도 새벽 4시였나요? 이게 기억이 안 나는데 시간이 아무튼 또 내일에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좀 조심하실 필요가 있다. 계속 내일 또 우리나라 기준금리 하는 날이죠. 뭐 기준금리 뭐 사실 우리나라 지금 성향상 뭐 동결의 가능성이 높습니다만 뭐 사실 결국은 전 더 올리리라고 봅니다. 근데 이제 시장이 아예 무너져서 못 올릴 가능성도 있긴 하겠습니다만 근데 중요한 건 그런다고 이제 결국 중장기적으로는 물가는 안 잡힐 거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리고 뭐 사실 물가도 뭐 지금 뭐 피크아웃 하지만 이제 계속 말씀드리자면 이 PCE 물가로 보면은 물가가 과연 지금 이만큼 요거 내려온 걸 가지고 피크아웃이라고 할 만한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유가가 지금 엄청 고점을 찍었다가 지금 빠졌는데 이렇게 해서 이 그냥 PCE 같은 경우에는 빠진 거지만 이 유가가 만약에 다시 반등이라도 하게 된다고 하면은 진짜 절망에 빠질 수 있는 거죠. 지금 증시가.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진짜 뭐 전쟁이 확산이 되거나 저는 솔직히 뭐 이건 지금 시간이 이미 지나가서 좀 얘기하긴 그렇지만 중국 쪽하고 빨리 지금 대만하고 전면전도 언제든 가능한 상황이다라고 보기 때문에 그러니까 유가만 해도 이게 결국 이 높았던 물가가 그러니까 유가가 낮아지면서 사실 지금 물가를 많이 끌어내리는 영향을 준 거거든요. 물가가 보시면은 유가가 되게 높았던 게 이렇게 낮아졌잖아요. 이 WTI가. 그래서 물가를 끌어내리는데 가장 이제 크게 기여를 했지만 중요한 거는 다시 이제 새로 리스타트 되면은 이제 다시 여기서 만약 유가가 조금이라도 올라가기 시작하면 물가에 이제 다시 플러스 영향을 줄 거라고 보여지고 구리 가격은 이미 올라가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좀 저는 계속해서 좀 조심하실 필요가
지금은 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사실 반등하는 걸 좀 더 보고 뚫리는 거 보고 차라리 늦게 들어가는 게 저는 조금 더 안전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면서 네, 오늘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